이것들은 대부분 멜라닌 색소의 과다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색소를 이렇게 피부에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만들어진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색소들의 침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색소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소 질환으로는 잡티, 기미, 주근깨, 흑자, 검버섯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멜라닌 색소의 과다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사실 멜라닌을 이렇게 합성해서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색소를 이렇게 피부에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만들어진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색소들의 침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정식 명칭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하고 피부의 이제 노화 현상 중 하나로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가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이제 양성 종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고요. 갈색 또는 이제 검정색의 반점이나 튀어나온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햇빛 노출인데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색소를 과다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노화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또 각질 세포가 계속 이제 수명이 다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 또한 검버섯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의 특징으로는 얼굴이나 목, 손등, 팔다리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좁쌀만한 것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이제 크기가 조금 작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용기형 검버섯이 되면 피부에 이제 약간 사마귀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검버섯이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악성 검버섯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성 검버섯은 기존 검버섯과 달리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등의 변화를 보입니다. 검버섯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검버섯을 이제 긁어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검버섯 자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주로 냉동 치료나 아니면은 CO2 레이저 같은 것들로 검버섯을 긁어내고 태워서 없애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버섯의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이겠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피부 보습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또 점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발생 원인과 특징이 다릅니다. 점은 멜라닌 세포가 뭉쳐서 생기는 반면에 검버섯은 피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검버섯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버섯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편평사마귀와 혼동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양이 두 개는 비슷할 뿐 검버섯 자체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검버섯이 모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고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음은 기미인데요. 이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돼서 피부에 갈색 또는 회색으로 이렇게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주로 얼굴, 특히 광대뼈나 이마,
윗입술, 코, 턱 등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특징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 더욱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큰 원인은 일단 또 자외선 노출인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기미는 약간 유전성 요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기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미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 이런 여성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미를 유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미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공통된 특징은 또 이 기미 자체는 만성적인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피부에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피부를 자극시키게 되면 또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기미를 또한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기미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미의 분류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깊이에 따라서 표피형인지 진피형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주로 표피에 있을수록 조금 치료가 쉬운 편이고 조금 깊이 있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미는 재발이 작고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로는 외용제가 중요한데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아젤라익산, 비타민C 등이 함유된 크림이나 연고를 사용하시면 이제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고 또 침착됐던 색소를 옅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약으로서 트라넥삼산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약물도 기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박피, 즉 피부 표피를 조금 빨리 벗겨내는 것도 멜라닌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이저 치료가 있겠는데요. 보통 기미가 있으면 당연히 레이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레이저 치료 받으셨다가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일단 우선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굉장히 신중해서 잘 하시는 병원을 찾아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에 이런 자극적인 화장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사용을 피해 주시고, 세안할 때도 너무 박박 문질러서 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미온수로 마사지 하시면서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광흑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광흑자는 영어로 솔라렌티고라고 하고요. 검버섯하고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검버섯과는 구분되는 점은 흑자는 표면이 굉장히 맨들맨들하다는 점입니다. 일광흑자는 햇빛, 즉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 갈색 또는 검은색의 반점입니다. 주로 이제 얼굴, 목, 손목, 팔, 다리 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이것도 검버섯처럼 나타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노인성 흑자 또는 저승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광흑자의 특징으로는 밝은 갈색부터 진한 갈색 혹은 검은색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기는 보통 2에서 20mm 정도의 크기로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 그리고 작게는 깨처럼 작은 것부터 크게는 렌즈콩만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형태는 경계가 되게 명확하고 평평한 이런 반점 형태를 보이고요. 주변 피부보다 약간 짙은 색을 띱니다. 증상은 이것 또한 역시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일광흑자가 생기는 원인은 이것 역시 자외선 노출이 가장 주요 원인인데요. 장기간의 자외선을 노출받으면 피부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이것을 과다하게 생성하고요. 이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화 때문에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 쌓였던 멜라닌 세포를 또 제거하는 기능까지 떨어져서 일광흑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광흑자 또한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광흑자가 모양이 검버섯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도 약간 검버섯처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광흑자는 사실 뿌리가 굉장히 진피 하부층 기저막까지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서 CO2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를 태워버리는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기저에 있는 뿌리가 또 남아있다가 다시 색소를 올려 보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처음에는 된 줄 알고 좋아하셨다가 다시 또 악화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광흑자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술로 알려져 있고요. 리팟이라는 레이저로 치료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비용이 있다 보니까 리팟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이제 다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광흑자를 치료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CO2 레이저로 그냥 단순히 없애버리는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토닝 레이저를 가지고 한 10번, 20번 이상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들은 이게 효과가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둘 치료는 좀 저는 비추하는 편이고요. 일광흑자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댓글에 병원의 정보를 남겨놓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주근깨인데요. 주근깨는 우리 빨강머리 앤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그런 딱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흔히 이제 가지고 있고요.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잘 나타납니다. 이제 멜라닌 색소가 피부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제 침착되어 생기는 작고 옅은 갈색 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1에서 5mm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고요. 형태는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경계가 좀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포는 주로 얼굴, 특히 코와 뺨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햇빛을 본다면 목이나 어깨, 팔, 손등 등 이런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 노출량이 많아서 색깔이 좀 진해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요. 겨울에는 햇빛 노출량이 적어져서 색깔이 옅어지고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근깨가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주근깨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근깨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붉은 머리카락이나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근깨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제 색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주근깨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정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에 있는 그런 특정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집중적으로 침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근깨 역시 뭐 건강에 이제 해로운 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용적인 이유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근깨는 굉장히 표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또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하거나 또는 화학박피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미에 쓰였던 이런 약물 치료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노이드, 비타민C 같은 연고들을 사용해서 색소를 좀 옅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잡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근깨, 기미, 검버섯, 일광흑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염증 후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잡티는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이런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색소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네, 잡티가 생기는 원인은 앞서서 말했던 이제 기미나 주근깨 또 이제 검버섯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잡티가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잡티는 자외선 노출 그리고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피부 자극, 그리고 노화까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치료 또한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 질환들 앞서서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이런 색소 질환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바로 햇빛이었죠.
네, 자외선 차단이 색소 침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양산 등을 활용해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트라넥삼상 등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제일 추천하고 많이 권해드리는 약물 중에 하나가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3가지 성분, 그러니까 레티노익 애시드,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는 성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미백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가지가 피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3가지 성분을 섞은 것을 바로 크리드만 포뮬라라고 합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며 저녁에 한 번씩 자기 전에 발라주시는데요. 레티노이드 성분이 햇빛을 보면 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직전에 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기간은 한 번에 2-3개월 정도를 사용하기 추천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하이드로퀴논 성분만 이제 들어있는 도미나 크림이라고 하는 것도 유명한데요. 상기 이제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얼굴의 일부분만 적응량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발라보시고요. 자극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양과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자극이 심한데도 계속 쓰시는 경우에는 만성 접촉성 피부염과 또 오히려 이런 색소 침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은 결론적으로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이 자주 움직이는 경계선이 피부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로 해당 근육을 몇 개월 동안 잘 못 쓰도록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생긴 경계선도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추천하지 않는 시술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피부과 시술 정말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뭐부터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술을 받더라도 피부과에 가면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아야 내가 최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내가 과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거나 가성비 있게 시술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 및 효과, 그리고 유지기간, 통증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기간을 의미하는 다운타임, 총 5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꼼꼼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추천드릴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피부과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연상이 되시는 게 보톡스와 필러일 텐데요. 사실 아직도 보톡스와 필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둘은 전혀 다른 시술인데 아마 미용 시술의 역사가 보톡스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서 그런지 아직도 보톡스 맞으라고 추천드리면 그거 넣으면 얼굴 빵빵하고 얼굴 너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보톡스는 근육을 3개월 정도 잠시 못 움직이도록 신경 말단 부근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꺼져 있는 곳을 넣어서 채우는 건 필러이고요. 보톡스는 그냥 운동을 조금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맞는다고 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톡스를 맞아야 할까요?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인상을 계속 이렇게 찌푸리고 미간에 주름을 깊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눈을 치켰을 때 이마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마에 크게 내천체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활짝 눈웃음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눈가에 크게 주름이 잡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름은 결론적으로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이 자주 움직이는 경계선이 피부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로 해당 근육을 몇 개월 동안 잘 못 쓰도록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생긴 경계선도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이때 생긴 주름도 옅게 만들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주름이 생길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보톡스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준다면 주름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이처럼 항노화 치료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가성비 시술
시술 1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주사 시술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 통증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찌르는 게 아니라 몇 번만 따끔따끔하게 맞으면 돼서요. 그래서 보통 마취 없이 그냥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얇은 바늘로 들어가므로 다운타임도 거의 없는 시술입니다. 또한 보톡스로 큰 근육의 크기를 줄여서 라인 개선을 할 목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턱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커져서 사각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승모근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종아리가 많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맞게 되면 근육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정 근육에 맞는 주름 보톡스의 경우 시술 1, 2주 내로 효과가 나오고요. 이런 큰 근육에 들어가는 턱 보톡스, 승모근 이런 보톡스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속 시간은 동일하게 3,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 기간이 지나면 바로 원래 크기로 근육이 다시 빵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름 보톡스의 경우는 한 3, 4개월 간격으로, 그리고 턱이나 승모근 보톡스의 경우는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꾸준히 맞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보톡스 자주 맞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턱이나 승모근, 종아리 보톡스를 정말 꾸준히 계속 맞아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스킨 보톡스를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좀 내성 없는 제품으로 꾸준하게 맞으시기를 추천드리지만, 그냥 주름 보톡스 이마나 뭐 미간 이런 한두 부위 정도를 맞으시는 경우라면 그냥 저렴한 국산 제품으로 맞으셔도 내성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게 내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맞다 보면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성이 적은 제품으로 바꾸셔서 무방하시고 한참 휴지기를 좀 가졌다가 쉬셨다가 맞으시면 효과가 대부분 잘 나옵니다. 만약에 주름 보톡스 같은 것들을 맞았는데 90% 이상 효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움직임이 거의 그대로 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 내성이 나오는 경우는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나오는, 되게 드물게 나오는 경우라서요.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육에 맞는 보톡스와는 달리 조금 묽은 농도로 피부 표면에 얕게 맞는 것을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로는 피부 표면의 잔주름 개선, 모공이나 홍조 등의 개선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피부 표면이 팽팽하게 쫙 펴진 느낌이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정기적으로 꼭 맞고 있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스킨 보톡스도 가성비가 뛰어난 시술이나 통증은 일반 보톡스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고 얼굴 전체에 많이 맞아야 되므로 엠보 현상이 3, 4시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피부 표면에 약물을 진피층을 벌려가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요. 그렇게 약물이 주입되고 나면 완전히 흡수되기 전까지 정말 엠보싱, 그 휴지 엠보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일상생활 하시기가 약간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다운타임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시술은 바로 물광주사와 연어주사입니다.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을 말하는데요. 히알루론산은 물을 1000배 가까이 끌어당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이 히알루론산이 주입이 되면 대부분은 빨리 이제 혈액 내로 흡수가 되지만 남아있는 성분이 이제 피부에 남아서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맞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되면 피부에 이렇게 실제로 광이 막 도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광주사에 연어주사와 또 앞서 말씀드린 스킨보톡스를 혼합해서 주로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연어주사는 연어 정수에서 추출한 PDRN 성분입니다. PDRN이란 폴리데옥시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로서 쉽게 말해서 DNA의 그 단편,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DRN은 노화 등으로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돕고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도와서 콜라겐의 재생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 리쥬란 많이 아시죠? 그 PM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리쥬란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성분을 믹스한 것을 주로 더마샤인이라고 하는 멀티 니들 인젝터로 주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저도 즐겨 맞는 시술이거든요. 손주사로 맞으면 정말 너무너무 아프지만 아픈 시술을 계속 이제 자주 바뀌는 사람
심리상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멀티니들 인젝터로 받게 되면 마취 크림만으로도 거의 안 아프게 받을 수가 있어서 선호하는 이런 시술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저희 병원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멀티니들 인젝터의 장점으로는 얼굴 전체에 일정한 양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전체적인 이런 잔주름이나 결 개선에는 손주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효과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손주사 통증 생각하는 것에 약 10분의 1 정도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광주사와 연어주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킨보톡스 조합은 고가의 리쥬란과 비교해 보셨을 때도 효과 면에서 많이 뒤지지 않으면서도 매우 가성비 있는 시술로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효과 지속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고 멀티니들 인젝터로 맞을 경우 다운타임도 거의 없습니다. 3개월마다 꾸준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보통 듀얼 토닝 할 때 우리가 색소 토닝 레이저와 함께 같이 주로 받게 되는 재생 레이저를 뜻하는데요. 제네시스 레이저는 1064 파장대의 롱펄스 레이저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롱펄스와 숏펄스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피코 토닝 또는 일반 토닝 레이저 할 때 그 토닝 레이저는 숏펄스 레이저입니다. 짧은 파장으로 인해서 색소를 이렇게 탁탁탁 쳐서 깨트리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와 반대되는 롱펄스는 긴 파장으로 열을 주로 발생시키는데요. 그 열로서 피부 표면의 색소를 구워 없애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늘어나 있는 혈관을 쪼그라뜨리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제네시스 레이저로서 재생 역할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진피층 상부의 온도를 높여서 진피층의 혈류 공급을 늘리고 리모델링,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에 이제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런 작업으로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미나 색소 치료에 있어서 숏펄스의 이런 색소를 깨트리는 치료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진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깨트린 그 색소를 피부에서 잘 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결과도 자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듀얼 이상의 토닝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네시스 레이저 단독으로 꾸준히 받으시면 노화 예방, 주름 예방, 그리고 안색 개선 등 다양한 장점이 많은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약 10만 원 안팎의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더 저렴한 곳도 찾으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큼이나 얼마만큼 충분할 시간을 들여서 그 정성껏 해주시는지도 매우 중요하니까 피부과 선택 시 1회 체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너무나 유행하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류의 주사 시술입니다. 종류도 폴리머 성분에 따라서 PDO나 PLLA, PDLLA, PCL, 카하 등 너무나 많고 상품명으로는 더욱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울트라콜,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등이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폴리머 씨앗을 피부 진피 내에 이렇게 뿌려서 그 물질을 탐식하려고 하는 대식세포와 주변이 섬유 아세포를 이렇게 자극시켜서 콜라겐을 생성하게 하는 원리인데요. 보통 이제 동글동글하고 입자가 작은 폴리머는 결절 위험이 적은 대신 콜라겐 생성 능력도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삐쭉삐쭉하고 큰 입자들은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대신 콜라겐 생성 능력도 좀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콜라겐 생성 능력은 큰 순서대로 칼슘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와 PLLA가 거의 두 개가 엇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PDLLA, 그리고 제일 순한 맛이 PDO라고 생각합니다. 순한 맛 콜라겐 부스터는 여기 눈가 같은 얇은 피부에 쓰는 것이 결절 위험이 적어서 안전하겠죠. 그리고 진피 하부층에 주사로 맞으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모공, 잔주름, 결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층에 넣어서 꺼져 있는 볼륨을 이렇게 차오르게 만드는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 내 콜라겐의 분해는 가속화되고 그에 반해 재생 능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필러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꺼진 곳을 내가 다 채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마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결절이 만약에 생긴다면 너무나 이제 외관상으로도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마 외에도 너무 심하게 꺼져 있는데 이제 계속 콜라겐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적절하게 골막 위쪽으로 뼈 바로 위로 이렇게 깊은 층에는 필러로 어느 정도를 채워주시고 그 외에 그 위에 부분에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치료를 하신다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잘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은 피부 주사의 경우 스킨 보톡스나 물광 주사처럼 좀 많이 아픈데요. 이 경우에도 저는 멀티니들 인젝터나 아니면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 펌핑 팁 또는 니들 없이 주입하는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니들 프리 인젝터 시술들로 통증을 많이 줄여서 시술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마샤인 같은 멀티니들 인젝터가 가장 저렴하고도 약물 로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젝터들 중에서 가장 적은 옵션이라서 제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을 골고루 뿌릴 수도 있으니 결절 위험도 적어서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주파 리프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노폴라 고주파 리프팅의 원조는 써마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제품이고요. 이 시술은 가성비가 사실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가격이 사악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시술인데요. 하지만 국산 고주파 중에서 써마지를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따라올 수 있게 잘 만든 제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올리지오, 텐서마, 덴서티, 볼유머, 그리고 최근 나온 세르프 같은 것들까지 여러 제품이 있고요. 고주파 리프팅은 1차적으로 진피층에 열을 가해서 오징어가 이렇게 구워지듯이 피부를 쪼그라뜨려서 탱탱하게 해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을 받은 후에 2차적으로 콜라겐의 리보넬링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생긴 콜라겐으로 인해서 진피층이 단단하고 두터워지게 되는 2차 효과까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이제 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볼페임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피부에 적금 들듯 꾸준히 받으시면 노화, 주름 예방이 되는 항노화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근데 이런 조금 가격대가 있는 모노폴라 고주파가 아니더라도 약간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바이폴라 고주파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인모드 포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술들은 다운타임과 통증도 거의 없는 것이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모드 포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마지류의 모노폴라 고주파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추천하지 않는 시술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는 IPL입니다. IPL은 비교적 오래전에 개발된 장비로서 여러 파장대의 빛을 한꺼번에 수류탄처럼 팍 하고 투하시켜서 피부 표면에 색소 및 혈관 등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이런 치료인데요.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기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미가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확 더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화상의 위험도 있는 장비입니다. 저는 IPL보다는 표면 색소면 표면 색소, 기미면 기미, 혈관이면 혈관 등을 치료해야 할 적응증에 맞는 그런 단파적 레이저 치료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IPL도 잘 사용하면 한두 번 시술로 효과적인 표면 잡티를 없앨 수 있지만 반드시 하시기 전에는 시술 전에 피부 진단기로 기저에 있는 기미 같은 것들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신중히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무지성 토닝 10회권 시술입니다. 보통 공장형 피부과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토닝 10회권을 끊어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색소 토닝 레이저의 경우에는 좋고 안전한 시술이기는 하지만 이게 꼭 나에게 맞는 시술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시술 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반드시 하시고요. 이게 나에게 맞는 시술일 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그냥 당연히 토닝 받으면 얼굴 하얘지겠지 하면서 화이트닝 효과를 기대하면서 토닝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주사 피부염 같이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염증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토닝 레이저를 계속 이제 받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레이저도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민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부 장벽을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치료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 맞는 약물 치료도 병행해서 피부를 우선 튼튼하게 만든 후에 그 이후에 레이저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닝 레이저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흔히 정말 많이 하고 계신 점 제거 시술인데요. 점 제거가 왜 추천하지 않으시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 제거는 CO2 레이저로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아무 데서나 이제 무작정 해서는 후회하기가 십상인데요. 왜냐하면 얼굴에 이제 페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점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얼굴이 더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이제 공장형 피부과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받으시는 것은 되도록 좀 피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깊이와 테크닉으로 흉이 지지 않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피부과를 찾아가시기를 권장드리며, 너무 큰 점일 경우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상피 성장 인자인 EGF 성분의 드레싱을 추가로 함께 받으시면 흉이 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하는 것이 나은 시술은 특정 부위에 하는 필러 시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정말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우수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 시술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권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나 미간 주름에 시행하는 필러입니다. 이 부분에는 혈관이 되게 얕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혈관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요. 코필러의 경우는 시술 직후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많은 양을 주입했을 경우에는 100%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아바타 코가 되기 쉽습니다. 콧대를 많이 높여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저는 시술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술은 나는 절대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필러보다는 하이코 같은 실리프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은 옆으로 퍼지지도 않고 녹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도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고 재시술을 또 그 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주름이 이렇게 깊게 파이신 분들, 여기에 필러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는데요. 미간주름은 반드시 그 미간주름 그 자리에 동맥이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술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시술할 때 다행히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미간주름이 깊게 파이는 케이스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피부가 꽤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필러가 이 두꺼운 피부주름을 들어 올리는 힘이 그렇게 아주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필러로 미간주름을 없애고 싶다고 하시면 그 전체적인 이마 필러를 하는 방식으로 좀 깊숙이 뼈 위로 필러를 전체적으로 넣어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피부에 생긴 그런 주름은 보톡스와 서브시전으로 좀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마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이마 필러는 싫고 딱 나는 주름만 이제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주름 부분에 이제 꼬아놓은 굵은 실, 그러니까 잼버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넣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실의 볼륨이 즉각적으로 주름을 메꿔주고요. 실이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녹으면서 안에서 콜라겐이 차올라서 더 자연스럽게 주름이 메꿔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있는 피부과 추천 시술과 상대적으로 제가 비추천하는 시술을 나누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시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피부에는 정말 잘 맞고 좋은 시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피부과에 가셔서 원장님과 상담해 보시고 가성비 있고 효과적인 시술 받고 모두 다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